자가 면역이라는 미스터리. 자극적 원인으로 꾸며진 편견 없이는 질병의 왕국에 널려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언니로서의 질병. 사실 나는 자가 면역 질환은 실제로 어떤 병인지 몰랐다. 자가 면역증. 걱정거리가 생기는 자료를 찾아서 읽는 사람으로서 역시나 집에서 돌아가 그렇게 했다. 몇 주 만에 하시모토 병이 내 갑상선에 생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 심각한 문제일 것을 이해했다 했어요. 전체적인 자가 면역증에 그렇게 했고요. 1950년대 에를리 제자인 어니스터 비텝스키 연구실에서 노엘 로즈라는 젊은 의사생이 암 면역학을 연구하다가 갑상선 자가 면역 자기 조직을 것을 발견했는데요. 로즈가 토끼의 갑상선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다시 그 갑상선에 주사하자 놀랍게도 토끼는 자가 항체를 만들었다. 게다가 토끼의 림프구가 갑상선을 손상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과학자들은 약 80에서 100여 종으로 추산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발견했다. 루푸스, 다발경화, 일형, 당뇨, 류마티스 등등이. 그러나 연구자들은 자가 면역 질환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측정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용어 자체도 부정할 수가 있다. 게다가 면역 자체가 복잡하다는 그 점도 문제다. 나는 이 점을 그때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19세기의 매독이나 폐기력처럼 의학의 최전선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는 의학이 자가 면역을 파악하는 수준은 암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떨어졌다고 말한다. 자가 면역 질환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가족 구성원이 또 이렇게 그렇지만 환경 또한 분명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을 본다. 자가 면역 질환 집단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환자의 약 80%는 여성이다. 남성이 많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있는데 인종마다 다르게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루푸스, 흑인 여성과 히스패닉계 여성은 또 백인에 비해서 이렇게 워릭 앤더슨과 맥케이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점점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 되었고 전 세계인의 건강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나는 진단을 받기 전 수년간 건강이 나빴는데 전형적인 경우라고 한다. 자가 면역 질환 지표에 따르면 병에 시달려도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린다. 사실의학계에서는 많은 자가 질환을 진단하는 좋은 도구가 없다.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환자는 신체 여러 부위가 아픈 정신성 질환에 시달리는데 의료 체제는 개별 분야에 갇혀 있어서다. 내 의사들이 나를 그런 환자라고 여겼을 법한 이유가 있다. 외견상 나는 비교적 건강해 보였고 내 필요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서 생긴 것 같았다. 이 의사는 고용량 갑상선 보충제가 효과를 완전히 내려면 6주 걸린다고 했다. 19세기 프랑스 도대는 매독을 앓은 시절을 회고하는 고통의 땅에서를 썼는데 한때 여영원에서 지낸 도대는 여영원이라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 페이스북 피드에는 하와이 휴가 소식이나 고양이에게 재미있는 장난을 치는 아기들에 관한 게시물 들러 이렇게 글이 있는데 즐거운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면 난데없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슬픈데 머리를 아프고 마구 울고 싶고 모두에게 화가 나요. 페이스북에서 하시모토에서 이런 글이 또는 곁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요. 오늘 사회보장을 편집하는데 내 상태가 자격을 충족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더 이상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파서 그런데 장애인도 안 되고 내면은 아프지만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았다. 병이 천천히 차례차례 진행되는 모습이 꽃이 어마어마하게 피어나는 청문을 젊었다. 내 미래가 이럴까? 몸은 아프지만 실제 하면 그게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짐은 마감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내고 나는 휴식 시간으로 가졌다. 그래서 자가면역 환자를 위한 팔리오 식단으로 소위 팔리오 식이요법 구수기 시대의 그런 식단과 같은 것을 아주 이렇게 글루텐을 빼고 정제 설탕 빼고 유제품은 아주 조금 또 이렇게 해서 또 유기농 고기와 채소는 많이 그렇지만 달걀이나 또 가지계를 또 빼고 이렇게 오늘날 장이 건강에 일조한다는 생각이 진수하다 하지만 그 당시 나를 진료한 어떤 의사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래전에는 그랬죠. 마이크로바이옴이 현재에서는 장내에 미생물을 얼마나 돕느냐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제 나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의 용량을 좀 더 늘려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름은 싱싱하고 따뜻하고 뭐든지 될 것 같은 시간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독감이 걸린 양 아팠다. 독감이 걸린 양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좋다고 했다. 이 음료의 시나몬 나는 인슐린 수치가 낮았는데 시나몬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시 오메가 또 섞어서 이렇게 오메가 6와 오메가 3의 비율을 적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은 오랫동안 똑같다. 계속해서 몸은 아팠다라는 거죠. 다른 병이었다면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은 많은 면역 매개 질환이나 염증 질환 증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변한 건 다시 공개해 온다. 병원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느 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우연히 지미 식탁에서 백혈병 증상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았다. 산책하고 그래서 의사도 모르는 병이 다시 버릇됐어. 살얼음을 기침같이 이렇게 아프고 나는 아데노신 사민산의 에너지 공급 과정 및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주제로 삼은 레드 게시판에 빠졌다. HPA축은 인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이다. 부신 피로 증후군에 관한 책도 주문했다.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설명되지 않은 피로의 핵심에는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다는 것이 많은 만성질환자의 생각이다. 피로. 그동안 우리 집은 내 세상이 되었고 나는 자연의 집에 과도한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또 잘 모르다가 아픈 것을 모르다가 질병은 언제나 인간의 곁에 있었으나 인간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화해 왔다. 자, 고대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네 가지 피, 노란 담즙, 검은 담즙, 점액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다. 이 이론은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이어졌다. 르네상스까지도 세익스피어의 연극의 최애의 이야기를 했다. 오늘 서양학은 질병에서 세 가지 원인한다. 첫 번째는 천연으로 폐혈증, 인도연처럼 확실한 한 가지 원인이 있는 질병으로 과학자들은 특정 질병 단위로 부른다. 두 번째는 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이렇게 전환장애,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악성 흑색종이 생겼다고 믿었다가 다음에는 뇌종양이 생겼다고 믿는 인물이 나온다. 윙 소리가 나요. 세 번째, 생물학 건강의 변화나 스트레스나 정신 상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모든 질환 상태를 망라한다. 공황장애나 궤양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의학은 보통 정신질환을 네 번째 범주로 간주한다. 오랫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로 다루는 쪽이 가장 편하다고 여겼고 어떤 병은 측정이 가능한 실제하는 질병으로 분류하는 한편 또 어떤 병은 정신과 의사가 잘 치료하는 정신신체 질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코로나 후유증 같은 상태는 세 번째 범주에 속한다.
개인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떤 병인지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 자가면역이라는 건데, 기존의학의 관점은 19세기 세균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균론은 의사에게 과거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질병을 고칠 도구를 부여했고,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일이었다. 감염병 생존율이 증가하고 또 평균 수명도 늘었다. 하지만 특히 부정적인 결과도 한 가지 있었으니 의사는 선뜻 검사할 수 없는 질환을 맡으면 그 질환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들은 자가면역, 근육 통성, 뇌척수염, 만성피로 증후군, 섬유근육통 같은 무증형 질환의 증거를 의심했는데, 이런 질환의 경우에 확실한 검사도 검증하는 원인도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면역 기능 손상의 요인으로 감염을 고려하는 새로운 모델의 신금석이 바로 코로나19이다. 이 질병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30세의 젊은 나이에도 죽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늘 그려왔던 것인데, 저는 코로나 우유증이나 연관된 감염성 질환을 붙들고 실험할 때 완전히 다른 질환 분야에서 일어날 혁명을 설가본다면 생각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궤양이다. 1983년에 마셜은 감염병 전문의 회의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으나 조롱만 받았다. 평가자들은 마셜이 관찰한 세균이 분명 오염된 표면에 있었거나 대형으로 위 내벽에 허약해진 기회를 틈타 있었을 것이라고.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지밀바이스 반사 전형적인 사례이다. 마셜은 자신의 발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마셜은 이 세균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실 궤양 이야기를 보면 질병은 항상성이 깨지면서 생긴다는 정근대적인 개념이 여전히 의미 있다. 물론 이 같은 개인 맞춤식 관점은 서양의학의 세균론을 받아들이면서 대체로 밀려났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이은 코로나 후유증의 확산으로 새로운 질병 패러다임의 전면에 나섰다. 세균이 질병을 유발하고 신체는 질병을 극복한다는 단순한 모델은 수정되어야 한다. 세균에 감염되어도 거의 아프지 않거나 적당히 아프고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초기 감염 이후에 증상이 여러 곳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세균론에 대해서. 그런데 항생제부터 가공식품이며 생활환경 내 화학물질의 폭발적인 증가까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항상성의 파괴로 그리되었다고 보는 개념, 작은 차이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하는 유용한 모델이 알로스타틱 부하이다. 1993년 로키라 대학의 신경 또 맥큐언과 또 심리학자 스텔라가 제시한 개념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인간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동안에 신체가 겪는 마모의 정도를 나타낸다. 유전자와 바이러스와 스트레스와 면역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계획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복잡한 결과가 질병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진단의 명확성 대신에 불확실성이 우리 세계에 고개를 내민다. 그동안 현대의학은 병원간 검사 결과 나오지 않는 환자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 낙인은 결점이 되었고, 20세기 초반 실험을 향한 의학계의 열정을 담은 싱클레어 루이스의 소설 에로우 스미스에는 세균론으로 인해서 측정을 과신하게 된 상황이 그려진다. 어느 날 침대에서 이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현대학이 얼마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들 모르게 혼자서 아파하는지,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기까지 한다는 이 특수한 공포에 가시에 찔린 듯이 오싹했다. 내가 나인 척, 통증은 언제나 당사자에게나 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참신함이 없다. 도대. 잘 알지 못하는 병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겪는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증상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심지어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걱정하는 일 또한 잘 알지 못하는 병을 앓는 환자 다수가 진침이다. 만성질환은 결국 심한 불안을 끌어낸다. 계속 아프다 보면은
통증하던 실제 증상으로 인한 아픔을 훗날 통증이 더 심해지고 내 삶이라는 사방에 거울을 붙여 아프면 외롭다. 피로감이 있고 단순히 불의인 법으로 입어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자성질의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나의 간에서 아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른 삶을 꾸려야 했다는 뜻이다. 내가 더는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신체의 증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버지니아를 부른 나쁜 것에 관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36살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20, 30대가 늘 통증을 알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증은 내 몸 여기저기에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높은 선반에서 스웨터 상자를 내렸는데 통증이 목과 등으로 퍼져나갔다. 친구 2명의 차례로 종영하여 내과의 내과 사르노의 치료법을 훈련한 치료소까지 만났으나 내게는 효과가 없었다. 내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치료받고 가며 나타나는 통증뿐이었다. 아버지는 브루클린에서 20분 거리인 코디니커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한 병 진단이 의미가 있긴 해도 내 건강이 계속 나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하시모토. 이런저런 책들 가운데서 아끼는 시를 읽고 직접 시를 써보기도 했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투변 생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 말이다.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해? 나는 진단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을 많이 안다. 지식이 있으면 치료 혹은 치유의 희망이 생긴다. 지식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들어진 앨리스 제임스의 그림자를 느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뭔가가 문제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다. 임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아픔이 나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뱃속 깊이 세포까지 느낄 수 있었다. 여기저기 생기는 신경통, 두통, 감기에 걸린 듯한 통통, 음식에 대한 민감성 모두 너무나 명백했다. 내 검사 결과에는 작은 단서들이 너무 많았다. 낮은 비타민 D 수치, 빈혈, 여러 바이러스, 얼마나 조금밖에 모르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내게 도움을 줄 과학자와 의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아픔을 겪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러 올 사람은 어디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도무지 어디 있을까?